많이 통화량을 늘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걸 수습을 해야 돼. 이걸 수습을 하지 않고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4 내지 5%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금리 인하는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팬데믹이 들어닥치면서 자본주의 틀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GDP는 연 3, 4% 증가하는 데 비해서 달러의 발행이나 금융자산의 증가는 연 15% 내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왔어요. 1971년 닉슨 쇼크 이래. 그때는 기본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2% 한도 내에서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연준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치가 2%야. 2%를 넘으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고 2% 이내에서는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금융자산을 갖고 돈을 늘리는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불어나서 결국 부의 편중 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를 갖고 있어요. 상위 10%가 77%. 그럼 나머지 국민 대다수인 90%는 미국 전체 부의 23%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전체 부의 1%뿐이 안 갖고 있어요. 즉 모든 게 대출로 빚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팬데믹이 들이닥치면서 이 사람들이 붕괴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방향을 확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통화 정책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 경기를 살렸다면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하위 50%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재정 정책으로 하위 50%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화 정책은 금융권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유동성을 살포하는 거고 재정 정책은 힘든 사람, 힘든 기업을 향해서 목표 조준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직접 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 사태에서는 재정 정책이 효율적이니까 통화 공급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화 주도권이 이제는 연준에서 재무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푸는 돈이 연준이 푸는 돈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재정 집행액의 3분의 2 이상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돈을 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소득이건 뭐 실업자 급여건.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시중에 풀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양적 완화로 그 많은 돈을 살포해도 이게 있는 사람들, 은행에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만 올렸어요. 부동산하고 주식 가격만 올리고 소비자 물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직접 풀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대로 다 다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특히 CPI,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누구죠? 갑자기 이제 그 연준 파이터 폴 볼커. 폴 볼커 때도 8%씩 금리를 상승시키고도 인상을 하고도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1년 반, 2년 뭐 이렇게 걸렸다라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2개월 만에 비상 FOMC를 소집해가지고 증시에 영향을 들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밤에
기습 인상을 단행했어요. 그때 4%를 한꺼번에 4%로 올렸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4%에 달했을 적에 그때 그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곤충차고 살해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향을 확실히 정했어.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위해서 좀 느슨하게 할 건지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서는 미국의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에 올인을 한 거야. 19% 올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4%에서 이듬해에 9%로 빠지고 그 다음에 4%로 왔다가 3년 된 해에 2%로 갔어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군요. 이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금리 인하나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잡힐 때까지 고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좀 나오면 혹은 이 경기 침체, 이 문제로 인해서 실업률이 뭐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일반 투자자의 착각일 수 있어요. 연준은 옛날 이런 사례를 다 봐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인다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꺾였던 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최소한도 몇 분기는 그걸 봐야 돼. 이게 확실히 꺾였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간이 단시간 내로는 이게 수습되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각도는 어떻게 보세요? 80년대는 사실 어쨌건 시장이 성장하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물론 일시적으로 공급단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워낙 그 공급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한 어떤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고령화되고.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더 빨리 이렇게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어디서 연준이 실수를 한 거냐면 그 말씀하신 게 맞네요. 지난 40년간은 계속 금리가 내려왔어. 즉 그 얘기는 채권을 사면 계속 돈을 벌었어. 그래서 안전자산은 최채권으로 들어가서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 게 채권 시장이야. 근데 그 신화가 깨진 거야 이제. 채권도 손해 볼 수 있더라 해서 지금은 각국이 외환보유고에 채권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큰 데가 지금 채권 남지 않아요. 즉 채권 시장의 수요가 확 줄었어요. 채권 시장의 수요가 준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이제는 함부로 국채를 발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거거든. 이런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양쪽 하나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을 걱정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돈도 저렇게 많이 풀고 나니까 그게 결국은 얘기를 하더라.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라는 걸 다시 증명하더라, 이게.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이 그렇게 방심하면서 많이 통화량을 늘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걸 수습을 해야 돼. 이걸 수습을 하지 않고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못 보던 새로운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보인다는 게 비정상적인 억측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교과서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쪽 하나 이게 교과서적으로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 놓고 통화를 발행한 거예요. 막 10배씩.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지나쳤구나.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라는 걸 이번 기회에 사실은 배워야 돼, 연준도. 이렇게 무작정 발행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이 다 어긋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연준도 스탠스를 확 바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현상들이 예전에 없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예상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된다. 금융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재정정책만 하더라도 예전의 재정정책이라는 건 뭔가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을 앞당겨서 시장에 마중물로 내보내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재정이 크게 세 개의 목적이 있는데 민간 사이드에서 하지 못하는 공기업적인 인프라 투자 같은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경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경기를 다시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이 사회복지 정책을 씀으로써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기 안정화 대책이었는데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기능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위 50%한테 직접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붕괴하지 않게끔 키워주는 그런 현상.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네. 일반 재정 집행액보다 개인 서민들한테 싸지는 금액이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아, 저 위에 예, 그 하늘색이 일반 개인들한테 직접 쏴주는 금액이에요. 이게 일반 재정보다 2배 이상으로 커져가지고 바로 이 돈이 나와서 소비자 물가를 지금 자극시키는 거예요.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은 월스트리트에게 돈을 공급을 해서 월스트리트를 통한 어떤 안정화를 맞습니다. 찾았다면, 지금 우리 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메인 스트리트에다가 돈을 직접 정부가 주면서 맞아요. 이걸 하다 보니 시장에 그 돈이 그냥 그대로 쏠려 나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아다닐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지 가서 마트에 가서 이 소비자 물건을 안 사는데, 지금 서민한테 돈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제 마트에 와서 지금 상품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건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올해로 뭐 더 이상 할 수 있겠니? 5% 이상 가기, 뭐 4.2% 지금 예상하니까 그 이상에서 5% 정도 되면 이건 정말 그 과거에처럼 어떤 한 나라들이 쓰러지고 그게 연쇄 현상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갈 테니 연준은 못 올릴 거야. 이게 이제 일반 시각이거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떤 예상을 하냐면, 연초쯤 한번 고환율이나 고금리는 살짝 주춤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나 레이 달리오 같은 양반은 그거 아니다. 물론 꺾였다가 내려올 수 있지만 그게 다시 튀어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4 내지 5% 수준에서 이게 고착화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상 그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임금 상승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난 것만큼 이제 각 분야에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것만큼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 내지 5%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어쨌건 지금 끝나는 시점 금리 인상, 요거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교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모건 스탠리하고 그 레이 달리오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잠깐 수그러들 수는 있지만 그 임금 인상
맞물려서 임금 인상되는 것만큼 시중에 더 많이 풀리는 돈만큼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당분간은 계속 굴러갈 거다. 그게 지금 4, 5%라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난 금리 인하는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금리 인상 쪽, 즉 그 얘기는 고금리와 고환율은 이제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우선 이게 예전에 폴 볼커가 그 기준금리를 올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봐도 인플레이션보다 기준금리가 계속 몇 프로 이상씩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그 이하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기준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 돼. 그래야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그 저금리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는 13.8%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렸을 적에 은행의 우대금리가 21.5%까지 치솟아서 그 은행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6, 7%가 높았어요. 그제서야 돈들이 시중은행으로 들어오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국 이렇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런 사례가 현대에 와서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이론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론자들은 특히 레이달리오 같은 양반은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20%는 더 빠질 거다라고 이 양반은 얘기를 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양반은 은퇴했어요. 은퇴하면서 자기 이제 경영에서 손 떼겠다라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시장 쉽지 않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기 자신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양반은 자기가 느끼는 상황을 비교적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전 위기 때도 이랬어요. 그래요? 옛날에 그 미국 그 글로벌 금융 사태 터졌을 때는 이 양반이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빼십시오. 자기 펀드에서 돈 빼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부정론자들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채권 시장이 위축돼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텐데 앞으로 채권 누가 사겠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달러 발행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힘든데 주식시장 홀로 살아나기 수 없어요. 채권 시장이 가장 근본 시장인데 그 다음에 지금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정치에는 이제 보수, 진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오히려 견제주의 정권 같은 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여튼 뭔가 자신 있게 말로라도 밀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탈리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트럼프도 사실 그런 케이스 아니었나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큰 소리 치고 내가 살리겠다 하고 나오면 일단 힘드니까 그 사람들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원시원하거든. 이제까지 스탠슨 정치인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정치인 행태에서 시원하게 지르는 하면 일단 마음이 쏠리긴 하겠죠. 그리고 포퓰리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유가 뛰고 뭐 곡물값 뛰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면 지금 이게 러시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워낙 세계 경제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공급망 교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L자형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한다는 게 저도 참 좀 모호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긍정적인 시각에서 어떤 반등이 나온다거나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이거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 같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긍정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예상 이외로 쉽게 잡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기 침체가 생각한 것보다 심하게 들이닥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경기 침체가 들어다서 수요 자체를 죽여버리면은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확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건 맞는데 미국 경제가 탄탄해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지는 또 않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차라리 경기 침체로 확 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확 죽어버리면 이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경제 체질이 견실해가지고 침체로 가긴 가는데 천천히 서서히 가면은 그게 시장을 지금으로 봐서는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긍정론자들은 내년 1사분기쯤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분기점을 맞으면서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환율이 이런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전망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이론에 따라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미국 달러의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가고 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어떠한 절하 속도를 갖고 있고, 우리 시장의 외환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우리의 무역 수지로 인한 그 다음에 달러의 감소나 이건 폭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다들 기다리는 게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나올 때 안 좋은 지표가 나와야 시장이 올라요. 좋게 나오면 아이고 연준이 이거 계속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상황이 빨리 나와야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좀 잡힐 수 있는. 차라리 빨리 나와서 매를 아주 세게 나오던가. 네. 그러니까 지표 하나하나에 지금 일희일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큰 흐름에서. 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또 경기 침체는 5대 미드, 완만한 경기 침체. 요거를 또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되네. 그렇게 오면은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안 잡혀. 그다음에 고금리도 쉽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책 책임자들도 지금 이제 환율을 잡을 건지, 우리 가계부채가 커서 이제 부동산 붕괴 같은 걸 막아야 될 건지, 어떤 실업률을 구제해야 될 건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렇게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가면 어느 한쪽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그냥 시장대로,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죠. 연준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냥 시장만 바라보고 어떤 정책들을 결정했으면 빨리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러저러한 것들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했겠죠.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을 이 시장이
뭐라 그럴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확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 터지고 부동산 문제 터지고 그게 걱정이 되니까 찔끔찔끔 하면서 뭔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계획대로 돼주면 괜찮은데 이러다가 안 되면은 이게 또 다 망가지니까 그렇죠. 환율 문제도 또 마찬가지고 아 당국자들도 참 머리가 아프겠네요. 우리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참 머리 아프실 것 같고 쉬운 문제 아니죠. 네. 하여튼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각 주체들이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해서 각자 도생,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겠군요, 이제. 대응. 잘 될 수도 물론 아주 어려운 가능성이 더 크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전체 경제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걱정이 더 커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신만의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또 생각도 하니까 아주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